아인슈타인은 이 부대를 쓰고 싶어 머리를 쓰게 됩니다. 총통각하 드네프르강 서쪽으로의 전면적 철수를 요청합니다.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렇다면 SS 전차부대를 한번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우스강에서 적군에게 반격을 가해 얼마 동안 현 전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SS 기갑군단이 이태리 출발이 늦어질 텐데 우리는 동맹국 이탈리아를 지켜야 한다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슈타인의 눈물, 대장군 한신과 만슈타인의 공통점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구독자 여러분께 이야기의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군의 쿠르스크 전투, 작전명 치타델, 즉 성체 작전과 관련된 컨텐츠를 이전에도 몇 번 다뤘었습니다. 지난 만슈타인 3부 그리고 프로르프카 대전차전의 진실이라는 컨텐츠에서도 다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엄청난 규모의 전투였던 쿠르스크 공세 바로 직후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은 이 쿠르스크 공세는 어찌 보면 바로 만슈타인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1943년 2월 스탈린그라드 패전 후 그야말로 절망의 도가니에 빠진 독일군 상황. 만슈타인의 3차 하르코프 대승리는 그야말로 스탈린그라드 패배의 통쾌한 복수전이었습니다. 신나게 진격해오던 소련군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을 만큼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만슈타인 덕분에 독일군은 그동안의 피해를 복구할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3차 하르코프 전투가 벌어진 1943년 3월부터 쿠스크 전투가 벌어지는 1943년 7월까지는 독일과 소련 양측이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는 대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양군은 서로 전력을 보충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만슈타인은 독일이 먼저 쿠르스크와 같은 대규모 공세를 취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쿠르스크 공세를 반대했습니다. 만슈타인은 소련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들이 먼저 공격해오면 그들의 힘을 받아넘긴 후 대반격 작전을 벌이길 원했습니다. 기동전의 대가 만슈타인이 가장 잘하는 장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슈타인뿐 아니라 발터 모델도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내리게 된 결론이지만 히틀러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는 천재적인 정치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군사 전략가라고 하기엔 확실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상하게도 히틀러가 만슈타인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난 척하는 만슈타인에 대한 히틀러 개인의 적개심이라고밖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소련군이 너무나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3년 7월 12일에 벌어진 프로호로프카 대전차전. 쿠르스크 전투 기간 중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전투. 양측이 합쳐 1000대가 넘는 전차가 뒤엉켜 싸운 이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사실 독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슈타인이 전후 회고록에서 통탄해했던 바로 그 잃어버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겼는데도 독일은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미연합군이 이태리, 시실리를 침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3년 7월 영미연합군의 시실리 상륙. 사실 이 시점이 2차 대전 전 기간 중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드디어 양면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부전선에서만 주구장창 싸워왔던 나치들. 그러나 이제는 서쪽에서도 전쟁 물자 생산의 진정한 왕, 영미연합군과 유럽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독일은 동부전선에서도 다시는 만회하지 못할 전략적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쿠르스크 공세를 중지시킨 이후부터 독일은 동부전선에서 다시는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후퇴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943년 7월 13일 히틀러가 쿠르스크 공세를 중지시키자 만슈타인은 비통하게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동부전선의 주도권은 소련군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다. 독일이 크루스크 전투를 포기한 이후 사실 히틀러나 만슈타인 그리고 다른 독일 장군들 모두 타격을 입은 소련군이 이제 좀 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루스크 공세가 중지된 이후 소련군은 놀랍게도 총반격을 시작합니다. 만슈타인이 3차 하르코프 전투 승리 때 썼던 전술, 바로 적의 공격을 흡수한 후 측면에서 기동부대를 이용한 총반격. 만슈타인에게 당했던 바로 그 전술을 소련군이 그대로 따라하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소련군의 목표는 바로 만슈타인이었습니다. 크루스크 전투가 끝난 1943년 7월 이후부터 만슈타인이 해임당하는 1944년 3월까지 소련은 만슈타인이 맡은 소련 남부 지역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루스크 전투 이후 동부전선 주요 전투 무대는 바로 만슈타인이 맡은 소련 남부, 즉 우크라이나 지역이 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만슈타인은 소련군과 히틀러라는 두 개의 적을 맞아 처절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44년 3월 해임당할 때까지 그나마 소련 남부에서 독일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만슈타인의 공이었습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크루스크 전투를 포기한 1943년 7월 13일, 그 이후에 왜 만슈타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7월 중순, 만슈타인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크루스크 전투를 치르지도 않았던 쌩쌩한 다른 소련군 부대가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코카수스 방면군의 4개 군이 타만 반도를 지키고 있던 클라이스트 원수의 A 집단군을 강타했을 뿐 아니라 만슈타인이 담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소련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소련군이 나에게 당했던 바로 그 전술을 쓰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 만슈타인. 작전명 쿠투조프. 소련군은 크루스크 공세의 출발점이었던 발터 모델의 구군이 맡고 있는 크루스크 돌출부 북쪽에 해당하는 오르를 목표로 반격을 시작했고, 만슈타인이 맡고 있는 벨고로드에 대한 공격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련은 제1전차군과 제5근위 전차군이 북쪽과 서쪽에서 쇄도하여 하르코프 포위를 완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톨부인 중장의 남부전선군이 미우스 강변에 방어선을 형성한 독일 육군을 향한 공세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군의 루미안체프 작전이었습니다. 루미안체프 작전의 목표는 만슈타인이 맡고 있는 독일 남부 집단군을 아예 포위 섬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만슈타인은 톨부인 중장의 남부 전선군이 보로네시 전선군과 스텝 전선군보다 상대적으로 약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아챕니다. 이것은 만슈타인만이 할 수 있는 그의 직감이었습니다. 미우스 강변 쪽으로 몰려드는 적은 숫자만 많지 보병 위주다. 더구나 이탈리아 전선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던 JSS 장갑군단이 마침 이탈리아로의 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이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슈타인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게 됩니다. 만슈타인은 이 부대를 쓰고 싶어 머리를 쓰게 됩니다. 총통각하 드네프르강 서쪽으로의 전면적 철수를 요청합니다.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렇다면 SS 전차부대를 한번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우스강에서 적군에게 반격을 가해 얼마 동안 현 전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SS 기갑군단이 이태리 출발이 늦어질 텐데 우리는 동맹국 이탈리아를 지켜야 한다고. 차라리 본관을 해임해 주십시오. 실패하면 죽음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이 싫으시다면 제 두뇌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1943년 7월 30일 만슈타인의 전면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만슈타인의 명령으로 제2SS 장갑군단은 짧은 시간 동안 예리한 칼같은 역습을 펼쳤고, 만슈타인 예상대로 알보병 위주로 달려오던 소련군은 대패를 당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공세를 하는 와중임에도 18,000명 이상의 소련군이 포로로 잡혔다. 전선은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슈타인은 공중 정찰을 통해 더 많은 소련군 대부대가 크루스크 돌출부 안쪽과 하르코프 동남쪽에 모여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만슈타인이 남쪽에서 막았지만 북쪽에서 소련군의 다른 대부대가 뚫고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중부 집단군이 맡고 있는 북부 어렐이 점령되며
소련군의 쿠투조프 작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부에 집결 중인 소련군 대부대들이 공세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하르코프와 만슈타인의 남부 집단군을 노리는 제2라운드가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만슈타인이 여기서 막으면 여기가 터지고 저기서 막으면 또 저기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소련 제5 군의 전차군이 하르코프 서쪽 교외에 집결했고 제7 친위군은 동쪽에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포위가 된 하르코프. 1943년 8월 10일 하르코프 북동쪽에 있던 독일 282 보병사단은 완전히 돌파당했고 소련군의 T-34가 때를 지어 공포스럽게 쇄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슈타인은 독일 6기갑사단을 지휘하여 격렬한 전차전을 벌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전차전 결과 6기갑사단은 숫자만 믿고 물밀듯이 하르코프 시로 무리하게 돌입을 시도하던 소련의 T-34 기갑부대를 가까스로 저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에서는 독일이 보유한 얼마 안 되는 돌격포와 구축 전차가 정말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순간 만슈타인의 전선 지휘소를 방문한 육군 참모총장 자이칠러 대장. 총통의 뜻에 따라 하르코프를 지켜주십시오. 만슈타인 원수각하. 총통의 뜻에 따라? 지금 하르코프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싸움은 쿠르스크 전투의 연장이 아니라 소련군의 대대적인 반격작전의 시작입니다. 이런 판에 무슨 하르코프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즉시 드네프로강 서쪽으로 후퇴했을 거요. 우린 하르코프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총통에게 이런 점을 잘 설명해 주시오. 한편 공포 심리가 번져가는 하르코프시에 포위된 독일군 병사들. 용감한 제3기갑사단 장병 여러분은 모두 철십자 훈장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모두 박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즉시 항복하세요. 이런 소련군의 항복 권고 방송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을 만큼 엄청난 대부대에 포위된 만슈타인과 병사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슈타인은 다시 한번 반격을 통해 탈출로를 뚫어보기로 결정합니다. 1943년 8월 12일 그때까지 이탈리아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JSS 장갑 군단과 남아있던 캠프 전투단을 모두 이끌고 반격을 시도하는 만슈타인. 소련 제1기갑군과 제6 친위군은 큰 손실을 입고 어마 뜨거라 하며 뒷걸음질 쳤고 증원군으로 투입되고 있던 소련 제5 군의 전차군과 제2 SS 장갑군단이 또다시 격돌하는 전차전이 벌어집니다. 1943년 7월 10일 프로르프카 전차전에서도 붙었던 이 부대들은 또다시 맞붙었는데 그야말로 처절한 전차전이 다시 벌어졌고 또 한 번 제5 군의 전차군의 진격은 좌절되게 됩니다. 몇 안 되는 티거 전차를 보유했지만 독일의 티건 마구잡이로 달려오는 T-34 76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8 항공군단에 있었던 수특한 폭탄 부족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1800kg짜리 초대형 폭탄을 제5 군의 전차군 직결지에 투하하여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 로트미스트로프의 제5 군의 전차군은 모여있다가 수십 대의 탱크가 불길에 휩싸여 폭발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만슈타인은 가까스로 하르코프 남쪽의 도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만슈타인은 몸이 닳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느다란 도로가 닫혀버리기 전에 하르코프로부터 철수하지 못하면 우린 다 전멸이다. 하지만 히틀러가 문제였습니다. 절대로 웃대는 안 된다. 하르코프에서 우리 군대가 철수한다면 지금 막 우리 편에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터키와 불가리아가 우리 독일군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스탈린 또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하르코프를 점령해라. 이미 언론에 하르코프를 탈환했다고 방송이 나갔단 말이다. 만약 하르코프를 점령하지 못한다면 내 위신이 뭐가 되겠나. 스탈린의 독촉을 받자 1943년 8월 13일 남서 방면군을 시작으로 16일에는 브리안스크 방면군, 17일에는 중앙 방면군과 올로네시 방면군도 총진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하르코프에 있던 독일 6개 사단, 즉 1개군가량의 병력에 소련 4개군이 공격해오는 상황.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총통의 명령에 따른다면 이곳 하르코프는 나의 무덤, 그리고 금쪽 같은
6개 사단의 무덤이 될 거라는 사실이다.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들을 모두 죽일 수는 없다. 만슈타인은 히틀러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르코프에서 철수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1943년 8월 23일 아침 소련군은 하르코프시에 입성합니다. 사실 하르코프는 만슈타인에게도 인연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5개월 전 기적의 3차 하르코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확보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무려 4차례나 주인이 바뀐 하르코프는 이제 완전히 소련의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난 만슈타인도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놀랍게도 단 한마디도 만슈타인에게 뭐라고 하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만슈타인이 지금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진 않았지만 달리 대체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만슈타인은 하르코프에서 후퇴한 후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무승부조차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만슈타인은 소련에게 승리하려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련과 무승부라도 하려고 했고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르코프를 잃은 이후 그는 무승부조차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슈타인은 자신이 소련군을 너무나 얕봤던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일치월장한 소련군의 능력,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소련군이 이제 제병협동 전술이라는 현대전 수행 방식을 완벽히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만슈타인. 사실 기갑부대와 보병 그리고 공군을 완벽히 결합하여 운영하는 제병협동 전술의 천재는 만슈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련군도 만슈타인에 당해가면서 그에게 전쟁의 기술을 배워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에리 폰 만슈타인. 사실 이전에는 만슈타인을 그저 IQ가 한 200쯤 되는 전략가 할배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는 참으로 대단하긴 대단한 자였습니다. 저도 만슈타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깊이 있게 조사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난 후 소련군이 왜 그토록 만슈타인을 빼내오려고 했었고 심지어 그가 해임당한 후에도 왜 그토록 만슈타인 하면 공포에 질렸었는지 적잖이 이해가 가게 됩니다. 사실 만슈타인에 대해 깊이 조사하면 할수록 중국 초한지의 한신이 떠올랐습니다. 항우를 격파하고 천하를 통일한 한고조 유방. 유방은 한신에게 무제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한신은 그의 실력을 마음껏 펼치며 훨훨 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신이 했다는 그 말 다다익선. 자신에겐 병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서양에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만슈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슈타인은 거의 자신의 뜻대로 싸워본 적이 없었던 안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만슈타인은 항상 수적 열세 속에서 싸웠는데도 그런 상황에서조차 자기 뜻대로 싸우질 못했습니다. 때문에 쿠르스크 전투 이후 만슈타인은 이리 가서 막고 저리 가서 막는 등 범위가 좁은 작전적 범위, 즉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땜질식으로만 싸우게 되었습니다. 만슈타인은 그런 용도로 사용될 만한 장군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100%의 재량권이 부여됐답니다. 작전적 범위가 아니라 전략적 범위 내에서 어떠한 활약을 했을지 상상해 본다면 이념을 떠나 전쟁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하나로서 그 아쉬움이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